제가 처음 주식 투자한 게 1995년이었고 주식을 샀는데 정말 여지없이 최고점이었어요. 사고 싶을 때 사니까. 그리고 팔고 싶을 때 팔았더니 거의 최저점이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생각 그대로 살면은 부자가 되는 건 텄구나. 제가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 알아서 제 생각을 첫 번째 절대 안 믿어요. 금융시장의 특징을 보니까 상위 1%가 전체 수익의 90에서 95%를 가져가는 시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1%의 생각을 얻을 수 있을까의 관점이 저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드의 김한기라고 합니다. 금융산업에 몸담은 지는 20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동네 지점에서 이제 리테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었고, 애널리스트를 하면서도 국내 1등을 놓쳐본 적은 없거든요. 이후에는 알펜루트 자산운용을 설립했었고요. 1조에서 한 1.5조 정도를 운용하는 회사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가지 키워드는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끊임없이 탐구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전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보이드를 운영하는 현재까지 왔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낸 아버님이 자수성가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집은 유복했던 것 같아요. 주택에 살았고, 근데 절약을 넘어서 약간 내피파는 집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의 아침에 첫 시작은 그 옥상에서 떨어진 물을 받아서 양변기에 붓고 그물까지 아끼려고 하시는 분 밑에서 당연히 용돈을 받은 적은 없고, 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라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집안으로서의 독립이 저의 에너지의 99%였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저 집안에서 살다가 능력이 없으면 이건 거의 무슨 종처럼 살겠다라는 굉장히 큰 불안함이 엄습을 했었고, 고3 때 아버님이 대부분 재산을 또 사회에 헌납하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번 돈이 아닌 돈은 너한테 독이다. 아들한테 독을 먹일 수는 없지 않냐. 이제 그 말을 하셨는데 그땐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죠. 그래도 건강한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생성된 계기는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군대 선배님한테 가서 제가 여지껏 너무 막 살았는데 제 얘기를 한참 드렸더니 부동산 관련된 고시를 한번 따봐라 하다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싫어하는구나. 진짜 하기 싫어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맺게 된 게 저한테는 진짜 큰 변곡점이었어요. 왜냐면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했냐면 저희가 좋아하는 거에서 성공했을 때랑은 강도가 한 5배, 10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싫어하는 공부에서 이걸 성공하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와, 내가 못할 게 없다라는 정말 강력한 자신감이 생겼던 변화의 트리거였지 않나? 처음 금융회사에 진입한 거는 대우증권 잠실 지점에서 리테일 영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객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막 숫자의 시세들을 보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뭐 시중도 들고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계속 떠들면서 단골 고객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계속 살면 계속 거기서 끝날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혹시 이런 화면 보셨잖아요. 막 모니터 막 6대, 7대 쫙 놔두고 막 여기서 막 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법인 브로커입니다. 법인 브로커는 3가지를 잘해야 돼요. 주문 들어왔을 때 주문 처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펀드 매니저들이 탐방 간다 그럴 때 이제 기사 역할도 좀 해드려야 되고, 매니저님들의 이렇게 애완도 많이 들어드려야 되고, 이제 영업을 술로 할 수도 있고 재미있게 해드릴 수도 있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뭐 약간 술도 못 먹고 사회성도 뭐 그렇게 높진 않고, 그래서 나름의 전략을 세운 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 탐방 다닐 때 따라가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회사 내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숙제를 막 이제 다 적어서 이제 위에 또 상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 서식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회사별로 좀 어려워하는 것들, 자료 정리하고 이런 것들, 제가 그거 되게 대신 잘해주는 거로 되게 유명한 브로커가 돼서 그 다음에는 제 의견을 거기다 적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제 의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고객님들이 좀 많아지셔서 그 계기로 몇 개의 기관에서 애널리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좀 제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냈던 이유는 22살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철강왕 카네기의 자서전을 읽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배관공을 들어간 이유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었지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다. 하지만 상위 1%든 5%든 들어가서 어느 시간을 보내면 당신한테 다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좋아하네 싫어하네 고민 별로 안
안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1등 하고 보자. 투자에서 배운 거지만 남들이 전혀 모를 때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는 건 안 된다. 저는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구글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프로 나와 있다. 그러면 저는 반영돼 있겠네 주가로? 그럼 저 바로 접는데 많은 애널리스트가 자기 아이디어를 딱 쳤는데 그 그래프가 딱 나오면 특히 영어로 난 천재 아니야? 그러면서 막 답습해갖고 막 자료 정리를 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애널리스트는 미래의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맞추거나 기업의 변화상을 맞추는 거지 현재 이 기업 가치가 왜 굉장히 맞는 건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신문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무도 모를 때 혼자 알아봐야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게 이미 도표로 누가 그림까지 그려놨어. 막 차트를. 그럼 바로 없애야 되고요. 결국 위대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그런 변화에서 나오고 못 알아봐야지 위대한 아이디어인데 이걸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근육은 이거예요. 난 언제든지 바닥으로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러니까 워낙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시도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너무 잘하고 출발을 애널리스트로 했었으면 의사결정을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떨어질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리테일 영업사부터 했기 때문에 나 떨어지면 거기 가서 또 하고 올라오지 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하지만 해냈잖아 하는 자신감. 제가 그래프를 하나 어렸을 때 봤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100명을 투자하면 90명째, 그러니까 상위 10등서부터 본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90에서 95%, 그러니까는 10등서부터 5등까지 100명 중에서 여기서는 수익 곡선이 이렇게 꽤 가파르게 쓰고 한 5등에서 3등까지는 좀 더 가파르게 쓰는데 1등에서는 막 그래프가 안 보일 정도로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거랑 저는 뭐랑 합쳤냐면 제가 보통 사람이라는 거를 합쳐서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막 머리가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고시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너 10시간 할 때나 15시간 하면 내가 너 3일 사는 거나 이틀에 사는 거니까 내가 결국 이길 거야. 그 누적의 힘, 장기의 힘, 복리의 힘 한 오후 5시부터 내일 투자 시장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녁을 일찍 먹고. 그럼 한 10시 정도 되면 힘들어요. 그때 그 생각 딱 해요. 저는 92구나. 1시간만 더 하자. 사실 1시간이 앞에 5시간만큼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1시간은 시간당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서 있겠지? 그래서 1시간 더 하고 11시가 되면 30분만 더 하자. 왜냐면 이때 30분은 곡선이 또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좀 더 커서 보니까 다방면에서 다 워킹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땀 더 따는 거. 자동차도 최고 속도 280km까지 가는 차들은요 기본적으로 가격 차이가 한 2배밖에 안 나요. 1억 좀 넘으면 살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한 330 넘어가는 차들은 가격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막 10억씩 차이 나요. 여기는 1, 2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 힘든 과정에서 끝까지 디테일을 찾아내는 거. 그거는 꼭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수익 곡선에는 워킹한다라는 걸 좀 나중에는 다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의 변화를 예상할 때는 한 3년 정도 굉장히 깊게 보고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역사와 패턴들을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생소한 사건인 것 같지만 과거에는 생소하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를 어느 순간에 알게 됐어요. 2014년도 이때 스타트업 시장에 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95년이랑 느낌이 너무 비슷했어요. 매크로 환경을 그래서 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2008년도에 유가가 150불 찍고 2015년도에 유가가 30불까지 빠졌던 현황. 1981년도에 오일 쇼크가 나서 유가가 50불 갔다가 95년, 6년에는 4불, 3불까지 빠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현상들을 갖고 있었고,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12년, 13년도에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100배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소비재들도 공급 과잉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스타트업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공급 과잉된 시설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우버가 뭔가요? 많아진 자동차에 대한 유동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에어비앤비는요 많아진 집들에 대한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즉 스타트업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넓어진 자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에서 돈이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유동성이 몰릴 때 이런 광풍이 불어난다라는 거를 똑같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구나.
1조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었고,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마켓컬리의 거의 최대주 지분 정도를 초기에 투자했었고, 고이드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금융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곳, 즉 성장하는 쪽에 이자를 붙여 돈을 융통하는 행위. 금융의 90% 이상은 대출이고요. 뭐 벤처 캐피탈 이쪽은 한 1%밖에 차이 못하는 작은 시장이지만, 투자를 하면서 현금흐름이 분명히 있거든요. 돈만 더 부어주면은 기업이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줄까? 가서 은행 가서 물어봤더니 현재 이 금융은 산업혁명 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금융이에요. 조선소, 정비소, 화학공장, 차를 만드는 곳, 이런 기업의 돈을 가장 잘 빌려줄 수 있는 질문이 은행에 가면 하게 되죠. 첫 번째, 선생님 돈 버십니까? 혹시 오프라인에 담보물건이 있으신가요? 현재 금융은 이 질문 두 가지가 벗어나면 금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이유도 있지만, 기업이라는 게 2020년도 3월 달에 금융생활을 하려면 19년 재무제표가 4월에 나오니까 18년 거 갖고 하는 정말 후진적인 시장이 있더라는 거죠. 생각했죠. 이거 뭐 잘못됐다. 성장하는 쪽에 돈이 가야 되는데 최소한 B2B 금융은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좀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기업한테 금융을 공급하겠다, 즉 대출이라는 큰 시장을 공급하겠다라는 큰 뜻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세상에 투자자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경영자도 너무 많지만, 저만 할 수 있는 포지션은 무엇인가 라고 하려면, 고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내려면 경제도 알아야 되고 기업에 대한 재무 흐름도 알아야 되고 대출이라는 영역도 알아야 되고 기타 너무 많은 영역을 다 아는 사람만이 제조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혁신기업이나 정말 성장하는 쪽에 돈이 많이 갈 수 있다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요. 한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현재 설립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2015년 이후로 장장한 6, 7년 동안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던 거는 기본적으로는 금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업의 가치는 금리의 함수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모든 자산 가격은 그냥 올라가요. 거기에 2020년도서부터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컨셉들이 붙어서 그걸 더 정당화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버블이 굉장히 건강하게 해소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뇌리에는 10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 13년에 창업했던 분들은 2007년, 8년이 어렵기 때문에 되게 탄탄하게 경영을 하고, 왜냐하면 어려운 리만 브로더스를 봤었고 이런 것들을 설립했었으니까요. 근데 2015년도 이후에 설립했던 분들은 돈이 막 너무너무 넘쳐 흐르는 시장에서만 모든 경험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반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작년서부터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20인 이상의 스타트업 기준으로 평균 구조조정률이 40%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은 안 했으면 어떤 기업은 90% 했다는 소리거든요. 최근 스타트업 경영에서 고이드가 타이트 파이낸스라는 개념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이트 파이낸스는 뭐냐면, 쓸데없는 돈은 원래 10원도 안 쓰는 거예요. 돈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잔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나갔는데 사스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관리 안 하고, 더 줄일 수 있는 비용 찾고 더 싼 거 찾고 이런 것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아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비용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자금에 베팅할 수 있는 재원을 그렇게 모아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베팅을 해야 위대한 기업과 훌륭한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요타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맨날 돈 최대로 벌어놓고 최대 위기라 그러면서 맨날 타이트 하잖아요. 원래 좋은 기업은 항상 타이트 해야 되는 게 정말 맞긴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오퍼레이션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깨진 항아리부터 메꾸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벌면 뭐합니까? 밑으로 물 다 새는데. 제가 대표님들 만났을 때 가장 아쉬운 거는 회사의 손익구조와 재무구조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돈 안 되는 트래픽만 알아요. 광고 끄면 트래픽이 꺼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광고로 지표 사놓고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매출 나오는지도 몰라. 투자 자금으로 계속 줬으니까 한동안. 돈을 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럼 내가 돈을 언제 쓰느냐, 이걸 판단해 보면 되게 쉬워요. 전 돈 언제 쓰죠? 필요한 걸 줄 때 써요. 저희가 불법을 하거나 강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고객 입장에서 찾아가지고 필요한 걸 찾아내서 줘야 돼요. 근데 저한테 또 물어봐요. 언제 돈 많이 써요? 그러면 신뢰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세상한테 정말 신뢰 없고 필요한 거 많이 드리자, 그래서 좋은 영향 미치자라는 뜻이지 다른 뜻이 없어요. 이렇게 매출을 건강하게 생각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만으로는 3년 반 됐고 횟수로는 4년차 대표가 되면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겪는 병이고 저도 똑같이 겪었던 어려움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객이 원하는 건 이거더라도 내가 고객보다 금융을 더 많이 하니까 나 이거 만들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품을 한 6개씩 만들고 직원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또 한 번 배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고객을 일주일에 5분 이상 만나는 것 같아요. 가서 1시간씩 그냥 얘기 들어요. 금융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건 거의 대부분 내려놓게 됐고요. 또 제가 어려운 적이 또 워낙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들에 대한 공감이 되게 또 잘 돼요. 그러면은 뭐 페이스북 메신저나 이런 분이 만나자고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세요. 근데 저는 그때 질문 하나 더 드려요. 저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좀 남겨주시면 만나겠다. 근데 대부분은 질문이 되게 모호해요. 질문이 모호한 거는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뜻이고 불안해서 그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그냥 주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패턴을 갖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냥 예의는 없지만 그렇게 답변 드려요. 근본적으로 진짜 질문이 날카로워지고 구체적일 때 다시 한번 저한테 말 걸어달라. 그때 꼭 만나겠다. 선배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가서 무슨 질문을 했더니 저한테 네 불안은 내 시간 쓸 생각 없어. 끝까지 실행해봐. 그러면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할 거야.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그때 찾아와. 불안할 때 한 가지 일을 더 실행해보고 더 실행해보고 더 실행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제 인생의 슬로건에는 이런 슬로건이 있긴 해요. 까리하면 제일 어려운 길로. 최소한 그렇게 살면 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아 몰라 제일 어려운 길로 가. 그럼 진짜 죽진 않아요. 근데 헷갈릴 때 쉬운 길을 택해버렸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드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옳은 길을 택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많은 선배 경영자들과 훌륭한 경영인들의 책을 보고 한번 느끼시고 어떤 것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에 대해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